현재 이 영상 시리즈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된 1942년 10월 남태평양 전선의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과달카날 섬에서 북쪽 해안지대에 미군 비행장을 노렸는데요. 이 지역을 더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 미군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군은 고된 행군을 거쳐 10월 25일 새벽 좌익대와 우익대 병력이 미군 방어선을 공격했으나 제대로 공격을 한 것은 좌익대였고 그 공격마저 미군 철조망과 집중 사격에 걸려 실패했다는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1개 중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존 바실론 중사. 이때 바실론이 사용했던 무기가 M1919 브라우닝 기관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바실론이 두 번째로 해병대에 입대해서 사용한 적은 있지만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M1917입니다. M1919가 서서히 1917을 대체하는 과정이었지만 M1917은 이후에도 계속 미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25일의 첫 공격에서 패배한 일본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일본군이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미군 지휘부도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공격한 위치는 해병 제1사단 제7연대 제1대대 지역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롱가강 쪽부터 혼성중대, B, C, A중대 순으로 배치되었고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진 곳은 C중대와 A중대 지역이었습니다. 체스티플러 중령의 제1대대 소속으로 일본군이 오던 정글 속에 미군 진지가 있었는데요. 미군 전선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던 이곳에서 전진하는 일본군을 먼저 발견했고 기록에 의하면 플러 중령이 진지에서 일단 철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 미군이 이날 밤 일본군을 철조망 앞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전투 지역의 동쪽은 원래 육군 어메리컬 사단 제164연대 제2대대가 방어하고 있었고 예비부대로 제164연대 제3대대가 핸더슨 비행장 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플러 중령은 전날 서쪽 공격에 이어 기다리던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10월 25일 오전 2시 164연대 3대대 병력을 전선으로 투입하게 합니다. 이 대대도 한밤중에 정글을 뚫고 총소리, 포탄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게 전진했고 지난번에 일본군이 앞사람 허리를 잡지 않으면 놓칠 정도로 어두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이날 미군도 마찬가지여서 전선에 있던 해병들이 육군 병사들의 손을 잡고 안내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제164연대 제3대대 병사들은 오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전선에 도착했고 소대 단위 정도로 전 전선에 흩어져서 배치됩니다. 좌익대였던 제29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장 카츠마타 지로 대위는 자기 중대와 같은 대대의 제9중대가 미군 진지 앞에서 괴멸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카츠마타는 철조망을 넘어온 두세 명의 병사들과 함께 다시 돌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먼저 단신으로 철조망을 다시 넘어 탈출을 시도하고 성공해 후방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철조망을 넘었다가 생존했던 병사들도 돌아온 이후 대대 본부까지 철수했고 카츠마타 중대장은 자기 중대인 제11중대의 생존자가 10수명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대대 본부에 돌아온 카츠마타 중대장은 요시이 타다오 대대장과 제29연대장 코미야 쇼지로 대좌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연대장 코미야 대좌는 제3대대 병력이 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연대 병력을 이끌고 다시 미군 방어선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에는 기관총 중대와 29연대 군기 중대까지 동원해 미군 방어선 제압을 시도하지만 미군 기관총과 박격포, 야포의 집중 공격을 받아 결국 또다시 방어선 돌파에 실패합니다. 10월 25일 늦은 밤 전투에서 요시이 타다오 제3대대장도
전사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날은 밝아왔습니다. 오전 9시경이 되면서 앤더슨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고 미군 방어선 근방을 선회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과 25일에 걸친 일본군의 야간 기습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0월 25일 날이 밝고 가츠마타 대위는 병사들과 함께 후방으로 계속 퇴각했는데요. 퇴각하는 길에 타나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휘하 중대 상등병을 만나게 됩니다. 타나카 상등병은 부상으로 오른팔이 팔꿈치부터 절단되어 있었는데요. 가츠마타 대위는 상처 부위에 수많은 구더기가 생긴 것을 목격합니다. 부상을 입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츠마타 대위는 거달카날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또 한 번 알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25일 날이 밝고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제2사단장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은 25일 밤에 다시 야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또한 일본 제17군 사령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도 이 소식을 듣고 라바울과 부인 등에 도착해 있던 제38사단에 거달카날 상륙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탄약 재보급도 추진합니다. 25일 낮에는 일본군 항공기들과 구축함들이 다시 거달카날로 와서 비행장을 폭격하고 근처에 있는 미군 함정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낮에는 미군 방어선도 재편성되었습니다. 원래 남쪽 방어선을 단독으로 맡고 있던 해병 제7연대 제1대대에 아까 언급한 대로 육군 제164연대 제3대대가 추가로 배치되었는데요. 육군 부대는 작은 단위로 흩어져서 해병들과 섞여 있다가 롱가강에서 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되는 곳까지를 해병이 맡게 되었고 해병부대의 왼쪽, 즉 동쪽을 제164연대 제3대대가 맡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60mm 박격포를 철조망 바로 앞을 목표로 81mm를 그 뒤를 목표로 배치하고 또한 동쪽을 지키는 164연대 제2대대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길목은 37mm 대전차포 4문으로 보강했습니다. 또한 약 175명으로 구성된 제164연대 예비대가 두 비행장 사이에 자리 잡았고 해병 제1사단에서 전선을 맞지 않은 유일한 예비대인 제2연대 제3대대도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경우 어디로든지 투입될 수 있게 준비를 마칩니다. 하루 전날과 비교해 볼 때 남쪽 방어선의 미군은 약 2배로 증강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박격포 진지 등을 준비하면서 전선 강화 작업을 펼치는 미군이 보입니다. 10월 25일 밤에 일본군의 공격은 좌익대와 사단 예비대였던 제16연대가 중심이 되고 미군이 오른쪽에서 밀고 들어와 일본군을 포위하려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은 사령부는 우익대에게 좌익대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게 합니다. 둘째 날 전투도 잘못된 정보로 많은 수의 일본군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미군에 대한 기습은 그냥 물 건너갔고 일본군은 강화된 미군 방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정면 돌격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해가 지고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25일 밤과 26일에 걸쳐 벌어진 일본군의 공격은 한마디로 전날의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났는지 경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전날 밤 전투처럼 1인칭 시점에서의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방어선으로 정면 돌격을 감행했고 강화된 미군 방어선을 뚫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습니다. 이날 밤 일본군의 주된 공격은 미군 제164연대 2대대와 3대대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좁은 길목에서 벌어졌으나 미군 37mm 포에서 발사한 캐니스터샷 등에 큰 피해를 입고 이 길목에서만 250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겨우 방어선을 돌파한 일부의 일본군도 소탕되었습니다.
이날 밤의 전투에서 좌익대장 나스 유미오 소장, 새로 투입된 사단 예비대인 제16연대장 히로야스 주로 대좌, 그리고 제29연대장 코미야 쇼지로 대좌가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날 대대장 이하 간부들의 과반이 중상 또는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29연대인지 아니면 16연대도 마찬가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병 제29연대는 양일간 2,554명이 전투에 참가해서 552명이 전사하고 4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제17군 사령부는 10월 26일 오전 8시 다시 한번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일본군은 남쪽 이외에 서쪽에서도 새로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전에 일본군이 서쪽에서도 10월 23일에 공격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해안가를 따라오던 부대가 괴멸될 무렵 내륙 쪽으로 잠입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카 아키노스케 대좌 휘하의 이 병력들도 10월 24일부터 공격을 개시합니다. 당시의 작전 지도를 보면 이곳은 허먼 헤너켄 중령의 해병 제7연대 제2대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제2대대는 F중대가 가장 왼쪽, 즉 동쪽을 방어했고 G중대가 가운데, E중대가 서쪽 방어를 맡았습니다. 일본군은 주로 F중대 쪽으로 공격을 계속했고 10월 26일 오전 3시에는 일본군이 F중대 지역 고지를 점령하고 약 150명의 병력을 배치시켰습니다. 이때 제2대대 작전참모였던 오델 코널리 소령이 자기 지역에 있던 소총수 몇 명과 통신병, 조리병, 군악병, 전령 등 총 17명의 병사들과 다른 중대에서 온 지원병들을 합쳐 일본군이 점령한 진지를 공격했고 성공적으로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일본군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고 약 300명의 전사자를 낸 채 물러나고 맙니다. 미군 피해는 전사 14명에 부상 32명이었습니다. 둘째 날 전투는 방어하는 미군에게 어려운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미 육군 기록에 의하면 25일 밤에 시작된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했다고 나와 있고 해병들과 함께 전투를 치른 미 육군 제164연대도 훌륭하게 방어전을 수행해서 해병 제1사단장인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육군과 같이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미 해병대의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미군 방어선의 약한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한 곳에만 계속 집중 돌격을 가해서 실패했고 일본군의 작전 능력에 대해 존경할 만한 것 같지는 않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본군의 둘째 날 작전은 강화된 미군 방어선에 창의력 없이 똑같은 공격을 가함으로써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미군은 전투가 끝난 후 남쪽 전선 앞쪽에서 일본군 시신 약 1,500구를 매장 혹은 화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달카날 2차 대전투는 미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외전식으로 이 전투와 관련 있는 소수의 영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5, 26일 전투 후의 광경을 찍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태평양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